내 이름은 한세리. 사람들은 내 백자에 영혼의 숨결이 담겼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영혼은 이미 20년 전 대한민국 미술계의 교황이라 불리는 남편 차진혁의 서재에서 완벽한 박제품이 되었다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은 그의 비평과 찬사 아래에서만 가치를 인정받았고 나는 그의 가장 완벽한 작품이 되어 유리진열장 안에 갇혔다. 오늘도 그랬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지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안방, 그는 각 가마에서 나온 내 백자를 차가운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완벽해. 당신은 내 최고의 작품이야.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이었다. 여전히 내가 자신의 소유물이며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는 낙인과도 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그가 조각해 놓은 아내의 미소였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어깨가 시렸다. 나는 도망치듯 작업실로 향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신전이어야 할 이곳마저 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졌지만 흙은 내 손 안에서 길을 잃었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차가운 눈빛이 귓가와 눈앞을 떠나지 않으며 내 손길을 어지럽혔다. 나는 아무것도 빚어낼 수 없었다. 영혼 없는 손끝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저 공허한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작업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얼마 전부터 가마일을 돕기 시작한 아르바이트생 강태호였다. 무명 배우 지망생이라던가. 그는 흙포대를 어깨에 이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이 고요하고 살균된 공간에 던져진 이물질 같았다. 그의 셔츠는 땀으로 촉촉히 젖어 단단한 등 근육의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살아있는 남자의 냄새, 흙먼지와 땀이 뒤섞인 원초적인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흙포대를 내려놓고는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내가 멈춰놓은 물레 위의 흙덩이를 잠시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비웃으려는 걸까?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흙이 너무 무르네요. 더 뜨거운 불을 견디려면 흙부터 정직해야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을 꿰뚫는 송곳이었다. 더 뜨거운 불, 정직한 흙.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뜨거웠던가? 언제 스스로에게 정직했던가?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를 향한 그의 눈빛은 이상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이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음흉한 빛이 번뜩였다. 그 눈빛에 내 가슴 깊은 곳, 단단하게 굳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믿었던 곳에서 무언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터인 가마 쪽으로 향했다. 그의 넓은 등이 멀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저 남자는 대체 뭐지? 지금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완벽한 진열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은 호기심일까? 아니면 파멸의 전조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이제 이전의 한세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작업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니, 어쩌면 달라진 것은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가 흙부터 정직해야 한다는 그 말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계속해서 흔들어 깨웠다. 남편이 잠든 늦은 밤, 나는 유령처럼 이끌려 다시 작업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오직 가마의 붉은 불빛만이 살아있는 심장처럼
깜빡이며 공간을 희미하게 밝혔다. 그 원초적인 빛 앞에 서자 20년간 나를 옥죄던 모든 위선과 껍데기들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가 거기에 있었다. 마치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말없이 물레 앞에 놓인 흙을 가리켰다. 나는 홀린 듯 자리에 앉았다.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고 축축했다. 내 손이 흙 위에서 또다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그림자가 내 등 뒤로 다가왔다. 거친 흙먼지와 그의 체향이 뒤섞여 숨이 막혔다. 그의 손이 내 손 위를 덮었다.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힌 하지만 불처럼 뜨거운 손이었다. 힘을 빼요.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타고 흘러내려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켰다. 그의 손길에 이끌려 내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흙을 어르는 것이 아니었다. 흙을 빌어 나를 어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문지르고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함께 흙을 주무르고 있었다. 그것은 기술의 전수가 아니었다. 금지된 교감이었고 은밀한 탐닉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 등 뒤에 바짝 붙어선 그의 몸이 느껴졌다. 그리고 순간 단단하고 묵직한 그것이 내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아니야.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그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다는 듯 내 허리를 힘껏 끌어안았다. 꼼짝할 수 없었다. 그의 팔은 강철 같았고 그의 품은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그가 내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그의 거친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렸다. 한세리.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지금 진짜 당신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주문처럼 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가 나를 돌려세웠다. 가마의 붉은 불빛이 그의 얼굴 위에서 일렁였다. 욕망으로 가득 찬 낯선 남자의 얼굴.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쳤다.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혀가 거칠게 입안을 헤집고 깊숙이 파고들었다.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낯선 남자의 타액이 뒤섞여 정신이 아득해졌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낡은 소파 위로 쓰러졌다. 이성이 마비된 몸은 본능만을 좇았다. 서로의 옷을 서툴게 파고들며 맨살을 더듬었다. 그의 손이 내 가슴을 움켜쥐고 허벅지를 쓸어 올렸다. 나는 그의 등에 손톱을 박고 그의 야성적인 움직임에 몸을 맡겼다. 20년 만이었다. 누군가에게 여자로 안기는 것은, 이렇게 격렬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며칠이 지났다. 나는 변해 있었다. 내 손끝에서 태어나는 백자들은 이전과 달랐다. 완벽한 균형미 대신 아슬아슬하게 뒤틀리고 금이 갈 듯 위태로운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20년 지기 친구이자 내 모든 전시를 기획해온 갤러리 관장 오수연이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내 새로운 작품들을 보더니 눈을 빛냈다. 세상에, 세리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작품의 생기가 돌아. 마치 뜨거운 욕망 그 자체 같아.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가 내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쥐었다. 그 새로운 남자 때문이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연은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 예술가는 원래 그렇게 뜨거워야 해. 내 남편, 차진혁 평론가가 늘 하던 말이잖아. 예술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아야 한다고. 그녀의 말은 내 죄책감을 덜어주는 면죄부 같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내가 뒤는 봐줄게. 그냥 예술에만 집중해. 아무도 모르는 곳이 필요하면 말해. 내 별장 비어 있어. 그녀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처럼 보였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내 욕망의 질주를 응원해주는 조력자의 등장에 안도하며 나는 더 깊은 심연으로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더 정교하게 설계된 덫의 입구인 줄도 모른 채 강태호와의 미래는 내게 독이 든 성배와 같았다. 그의 품에 안겨 느꼈던 죄의식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온몸을 찔렀지만 동시에 그가 짚혔던 뜨거운 욕망은 내 안에 잠자던 화산을 깨웠다. 나는 미친 듯이 흙을 만졌다. 밤낮을 잊고 물레 앞에 앉았다. 손끝에서 빚어지는 것은 더 이상 정제된 백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욕망이었고 나의 수치심이었으며 20년간 억눌려왔던 나의 비명이었다. 마침내 내 손에서 걸작이 태어났다. 형태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불안정하게 뒤틀려 있었고 표면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작품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 숨쉬는 듯한 에너지가 넘실거렸다. 그것은 아름답지 않았다. 처절했다. 나는 완성된 작품을 보며 숨을 헐떡였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내 안의 괴물이 강태호가 끄집어낸 내 안의 암컷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 차진혁이 작업실로 들어섰다. 그는 언제나처럼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와 새롭게 태어난 내 작품 앞에 섰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는 무슨 말을 할까? 이 작품에 담긴 배신과 욕망의 흔적을 그는 분명 알아볼 것이다. 분노할까? 아니면 경멸할까? 그의 입에서 나올 모든 단어들이 칼날이 되어 나를 향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한참 동안 작품을 바라보더니 나를 돌아보며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 요즘 외롭군.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처절한 아름다움은 지독한 결핍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질투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완벽한 분석을 마친 평론가처럼 내 감정의 잔해를 해부하고 있었다. 그는 작품에 한 걸음 더 다가가 표면의 균열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이 불안정한 형태, 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긴장감. 당신의 내면이 그대로 투영됐어. 놀라워. 그는 감탄하고 있었다. 내 배신의 증거물을 보며 예술적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걸로 특별 전시를 열자.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야. 한세리, 균열의 미학, 어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비밀스러운 일탈이 그의 기획 아래 가장 화려한 상품이 되어 세상에 전시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그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당신의 예술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고통은 기꺼이 감수해야지.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다. 그는 전시회에 대한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늘어놓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와인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가 내 옆으로 다가앉았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 맨다리를 흘러내렸다. 소름이 돋았다. 그의 손길은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해부용 칼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는 내 허벅지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당신의 흔들리는 모든 것이 나에겐 영감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 혼돈 속에서 진짜 예술이 태어나는 거니까.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없었다. 소유욕과 지적 호기심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자
그의 경력을 더욱 빛내줄 예술적 오브제일 뿐이었다. 그는 내 불안과 고통을 먹고 자라는 포식자였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 것일까? 내 불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즐기고 있는 저 남자의 존재였다. 나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올가매는 그의 계획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남편이 기획한 전시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나는 길을 잃은 배우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강태호와의 관계는 더 이상 은밀한 탈출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내 남편의 예술 비평을 위한 가장 자극적인 소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모든 손길, 모든 속삭임이 남편의 보이지 않는 카메라에 기록되는 것만 같은 편집증적인 공포에 시달렸다. 태호를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짜놓은 각본이라면 태호 역시 그의 배우가 아닐까? 의심의 독초는 내 마음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나 나를 올감했다. 질식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유일하게 숨통을 틔워준 사람은 오수연이었다. 그녀는 내 작업실을 찾아와 창백해진 내 얼굴을 보더니 모든 것을 간파했다는 듯 부드럽게 내 등을 쓸어주었다. 힘들어 보이는구나, 세리야. 그럴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가득했다. 나는 결국 무너져 내리듯 그녀에게 모든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모든 걸 아는 것 같다는 두려움, 태호마저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비참한 심정까지. 수연은 내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이렇게는 안 되겠어. 내가 완벽한 방패를 만들어 줄게.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강태호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겠다고 했다. 전시를 앞둔 한세리 작가의 작업을 도울 특별 어시스턴트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며칠 후 그녀는 내게 웃으며 말했다. 차 평론가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뒀어. 요즘 작업이 워낙 대작이라 무거운 흙을 나르고 가마 일을 도울 젊고 힘 좋은 조수가 꼭 필요하다고. 안 그래도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는데 잘 됐다고 하던걸. 그녀의 능숙한 처리에 나는 감탄과 감사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내 불안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수연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나의 구원자였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나는 이제 대낮에도 태호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물론 갤러리 관장인 수연의 별장에서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위태로운 사랑을 이어갔다. 어느 날 오후 그의 품에 안겨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있을 때였다.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남편 세 글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온몸이 굳어 전화를 받을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때 옆에서 책을 읽고 있던 수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 휴대폰을 가져갔다. 그녀는 내게 눈을 찡긋하더니 태연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진혁 오빠. 나 수연이야. 지금 세리. 어제 가마 작업 때문에 탈진해서 내 별장에 와서 자고 있어. 내가 죽 끓여 먹이고 막 재웠는데 무슨 급한 일이야? 그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녀의 입모양만 바라보았다. 응. 알았어. 깨면 전화하라고 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끄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내게 건네며 웃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진짜 친구지. 안 그래? 나는 고개를 주걱거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가장 깊은 비밀과 약점을 공유한 완벽한 공범이 되어 주었다. 며칠 뒤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그녀의 갤러리를 찾았다. 관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수연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녀는 등을 보이고 서 있어 나를 보지 못했다. 그냥 돌아설까 망설이던 순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의 깔끔한 성격과 어울리지 않게 서류들이 조금 흩어져 있었다. 그 사이로 빛바랜 신문 스크랩 하나가 보였다. 불현듯 호기심이 일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20년도 더 된 남편 차진혁의 평론가 데뷔를 알리는 기사였다. 그 옆에는 그의 초기 논문으로 보이는 낡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왜 수연이 지금 저걸 보고 있는 거지? 전시와는 아무 상관없는 먼지 쌓인 과거의 유물인데. 낯선 위화감이 심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수연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섰다. 그녀는 나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서류들을 정리했다. 어머, 세리야. 언제 왔어? 그녀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은 너무나도 짧아서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싶을 정도였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저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왔다고 둘러댔다. 그녀는 금세 평소의 다정한 얼굴로 돌아와 내 손을 잡았다. 바보같이.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러고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들어, 세리야. 지금 내 남편은 내 작품에 완전히 미쳐 있어. 내 고통과 불안이 그에게는 최고의 예술적 영감인 거야. 그는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작품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 남자, 강태호에게 더 깊이 빠져. 그게 내 예술을, 그리고 너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야. 그녀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다. 그것은 내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었고 죄책감에 쇠사슬을 채워주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기로 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녀만이 이 지옥에서 나를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 나는 그 동아줄이 나를 더 깊은 함정으로 이끄는 썩은 밧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녀의 손을 힘껏 마주 잡았다. 전시회를 하루 앞둔 밤, 시간은 더디게 흘러 나를 질식시켰다. 남편과 마주 앉은 저녁 식탁은 거대한 빙하 같았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마저 숨막히는 정막을 깨뜨리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일 있을 전시의 성공을 확신하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은 오직 내일 세상에 드러날 내 위태로운 걸작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공포로 곤두서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됐다. 이대로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를 만나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온기를, 그의 살아있는 숨결을 확인해야만 했다. 남편이 서재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나는 그림자처럼 현관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그의 낡은 빌라로 향했다. 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저 이끌리는 대로 나방이 불을 향해 날아들듯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옥상 테라스에 나와 있었다. 내가 올 줄 알았다는 듯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아득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지도 몰랐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그에게 다가가자 그가 내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 불안해? 그의 낮은 목소리에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나는 말 대신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가 나를 힘껏 마주 안아주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조금 진정되자 그가 내 얼굴을 들어 올리고 깊게 키스했다.
절박하고 애틋한 입맞춤이었다. 입술이 떨어지고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다 끝나면 당신을 망가뜨린 이 세상에서 데리고 나올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말은 내게 구원이자 더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선고이기도 했다. 나는 그의 셔츠를 적시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보냈다. 우리는 그의 작은 침실로 향했다. 테라스의 찬 공기와는 다른 그의 채취로 가득한 뜨거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이성 없는 짐승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거칠게 벗겨내고 침대 위에서 뒤엉켰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의 손이 내 몸 구석구석을 마구마구 탐했다. 나는 그의 등에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기듯 손톱을 박아 넣었다. 그의 단단한 몸 위에서 나는 짧은 신음소리를 더 이상 삼킬 수 없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같은 시각, 그가 모르는 세상의 반대편에서 내 남편 차진혁은 고요한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만년필을 든 채 내일 전시회에서 읊을 오프닝 멘트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아한 필체로 문장을 써내려갔다. 예술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욕망을 제물로 바쳐 걸작을 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자기 파괴의 순간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더니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전시회장의 공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위선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눈앞을 번쩍이며 나를 어지럽혔다. 나는 마네킹처럼 굳은 채 그 모든 시선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멀게만 들렸다. 내 모든 감각은 오직 단상 중앙 거대한 흰 천에 덮인 내 작품에만 쏠려 있었다. 저 천이 걷히는 순간 내 영혼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마침내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남편 차진혁이 무대 위로 올랐다. 그는 언제나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우아하고 자신감 넘쳤다. 그는 군중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기 위해 숨을 죽였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격려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지휘하는 연출가가 무대 위의 배우에게 보내는 확인 신호 같았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예술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욕망을 제물로 바쳐 걸작을 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자기 파괴의 순간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이 그 문장에 담긴 잔인한 진실을 알아차리고 온몸을 떨었다. 드디어 작품을 덮고 있던 천이 벗겨졌다. 내 처절한 걸작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장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불안정하게 뒤틀린 형태,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갈라진 표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수군거리며 작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려 애썼다. 바로 그때였다. 진혁이 손짓하자 전시장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 작품의 영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영상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감각적인 흑백 영상, 흔들리는 카메라 워크,
낯선 남녀의 뒤엉킨 신체 일부만이 스쳐 지나갔다. 예술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이내 나는 숨을 멈췄다. 영상 속 장소는 너무나도 익숙한 내 작업실의 낡은 소파 위였다. 그리고 별장의 침대였다. 영상 속 여자는 바로 나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영상 속에서 나는 강태호의 품에 안겨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의 가장 은밀한 순간들이, 나의 모든 부끄러운 신음소리가 아름다운 배경음악과 함께 정교하게 편집되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헉하며 경악했다. 수군거림은 충격의 침묵으로 바뀌었다. 나는 저 멀리 서 있는 태호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배신감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공간 속에서 오직 진혁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이 바로 제 아내의 지독한 결핍이자 이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영감의 실체입니다. 그는 외치고 있었다. 그는 자랑하고 있었다. 내 불륜을, 내 고통을 자신의 위대한 기획의 일부로 세상에 공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태호와의 만남, 수연의 조력, 내 모든 고뇌와 일탈이 전부 그의 손바닥 위에서 펼쳐진 한 편의 잔인한 연극이었다. 진혁이 무대에서 내려와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무너진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당신은 내 완벽한 작품이 됐어, 한세리.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고 차가웠다. 세상은 무너졌고 나는 그 폐허의 한가운데에 버려졌다. 남편의 속삭임은 사형 선고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수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내 영혼의 마지막 조각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불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한세리가 아니었다. 나는 차진혁의 완벽한 작품이자 그의 잔인한 예술 세계를 증명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전시품이었다. 내 불륜, 내 욕망, 내 고통은 모두 그의 소유가 되어 영원히 박제되었다. 저 멀리 강태호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눈은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닌 이 거대한 기만에 함께 휘말린 동지로서의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진혁이 승리에 도취한 채 무너진 나를 부축해 일으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 모든 연극의 조력자이자 방관자였던 오수연이 군중을 뚫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다정함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이 예상치 못한 난입자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뭘 하려는 걸까? 나를 변호하려는 걸까? 아니면 이 잔인한 극의 마지막 막을 장식하려는 또 다른 배우일까? 수연은 차진혁을 경멸 어린 눈으로 쏘아보더니 이내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차진혁 평론가님의 위대한 기획 정말 잘 봤습니다. 하지만 그 영감 정말 그렇게 순수하고 위대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전시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날카로웠다. 남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수연은 뒤편의 영사 기사를 향해 손짓했다. 스크린을 다시 켜주세요. 내 불륜 영상이 꺼진 스크린 위로 이번에는 낡고 빛바랜 서류들이 나타났다. 화면 한쪽에는 20년 전 차진혁의 화려한 데뷔를 알렸던 평론가 등단 논문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봐도 다른 필체의 낡은 원고 뭉치가 함께 보였다. 글씨체는 달랐지만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수연이 마이크에 대고 말을 이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지금의 차진혁을 만든 그의 데뷔 논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년 전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던 제 원고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묵혀온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훔쳤습니다. 제 아이디어, 제 문장, 제 미래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는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핵폭탄과도 같았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낡은 기사 스크랩과 논문 뭉치. 내게 다가와 남편을 조심하라고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이 빠지라고 속삭였던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거대한 복선이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저는 오늘 20년간 저를 지옥 속에서 살게 한 그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나와 차진혁을 번갈아 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 저 혼자서는 이 교활한 포식자의 시선을 끌 수 없었겠죠. 그래서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완벽주의와 나르시시즘을 자극할 아주 신선하고 자극적인 미끼 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미안해, 세리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나는 내 친구의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제물이었다. 그녀는 차진혁의 성향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가 내 불륜을 알게 되면 분노하는 대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예술적 명성을 드높일 완벽한 퍼포먼스를 기획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내게 강태호를 부추기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하며 이 모든 판을 설계했다. 내 불륜 영상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였던 것이다. 수연은 다시 차진혁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마지막 선언이 전시회장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쳤듯 나도 오늘 당신의 가장 완벽한 작품을 망가뜨리러 왔어. 남편의 얼굴에서 마침내 모든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우아함과 지성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추악한 절망과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카메라와 모든 시선은 그에게로 향해 있었다. 위대한 평론가 차진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 거대한 복수국의 한가운데서 텅 빈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전쟁터에서 가장 화려하게 소모된 이름 없는 희생양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전시회장, 그 지독한 퍼포먼스가 끝난 뒤의 이야기는 한 편의 저속한 막장 드라마처럼 흘러갔다. 차진혁과 오수연은 서로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며 끝없는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미술계를 뒤흔든 희대의 스캔들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함께 침몰해갔다. 그들의 전쟁에 더 이상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화려하게 소모된 증거품일 뿐이었다. 강태호는 그날 이후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 역시 이 거대한 사기극의 피해자였지만 세상은 그를 유부녀를 유혹한 젊은 배우 지망생으로 기억할 뿐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없는 애매한 경계에 놓인 채 흩어졌다. 나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20년간 나의 전부였던 그 공간은 이제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다. 모든 가구와 작품 위에 투명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그곳에 내 모든 과거를 남겨둔 채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돌아섰다. 더 이상 차진혁의 아내도 한세리 작가도 아니었다. 나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
빈 껍데기뿐인 집을 떠났다. 떠나기 전날 밤 그가 나를 찾아왔다. 강태호였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 침묵 속에서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진심이었어?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무엇이 진심이었냐고 묻는 것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우리의 첫 만남? 뜨거웠던 밤들? 아니면 나를 구하겠다던 약속?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을 구하고 싶었던 마음, 그건 진심이었어. 그의 대답에 눈물이 흘렀다. 그는 나를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지옥을 더 깊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짧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욕망이 아닌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누는 연고 같은 입맞춤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이름 없는 언덕 중턱에 자리한 낡은 창고를 얻어 나의 새로운 작업실로 삼았다. 그곳에는 화려한 조명도 값비싼 가구도 없었다. 오직 흙냄새와 바람소리 그리고 텅 빈 공간만이 존재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텅 빈 공간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남편의 평가도, 연인의 욕망도, 친구의 계획도 사라진 이 텅 빈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려움은 평온함으로 바뀌어 갔다. 나를 규정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레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흙 한 덩이를 떼어 물레 위에 올렸다. 차갑고 축축한 흙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천천히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누구의 평가를 위한 작품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혹은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흙을 만지지도 않을 것이다. 내 손끝에서 태어날 것은 걸작일 필요도 아름다울 필요도 없었다. 그저 나의 것이면 충분했다. 나는 조용히 물레를 돌렸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흙덩이가 돌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평온하고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폐허 위에서 나는 비로소 나만의 첫 번째 작품을 빚기 시작했다.